실록 대하소설 조선왕조 500년 1권 송도에 부는 바람 12번째 대결 사람책 5수레입니다. 최영으로부터 은밀한 당부를 받은 영비는 우왕의 품 안에 안겨 있었다. 우왕의 손놀림은 잠시도 쉬지 않고 영비의 나신을 쓸어가고 있었다. 영비는 온몸을 비틀듯 교태를 부리며 우왕의 가슴 속으로 파고들었다. 마마께서 명나라를 치시고자 하신다면 못하실 것도 없지를 않사옵니까? 우왕은 달아오르는 영비의 보드라운 살결에 정신을 빼앗기고 있었다. 영비는 갑바오는 숨결을 토하내며 몸을 꿈틀거렸다. 우왕도 신음 같은 긴 숨을 뱉었다. 그리고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영비는 정신을 가다듬었다. 아버지와의 약속을 이행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마마 대답을 주시옵소서. 신첩은 몹시 궁금하옵니다. 명나라쯤 얼마든지 칠 수가 있지를 않사옵니까? 그렇지가 않아. 친명을 내세우는 유학자들이 무리들이 어디 하나둘인가? 우왕은 우려하고 있었다. 조정의 분위기를 알아차리고 있음이 분명했다. 영비는 넌지시 아버지 최영에 대한 신임도를 타진했다. 마마, 이 나라의 모든 병권이 신첩의 아비에게 있사옵니다. 모르는 소리. 설사 병권이 최시중에게 있다 해도 장수들이 따르지 아니하면 쓸모없는 병권일 테지. 영비는 약간 당황했다. 우왕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이성계의 병마는 나라의 명보다 그의 명을 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이성계의 병마는 고려의 것이 아니라 이성계의 병마라는 말씀이오이까? 이르다 뿐인가. 이성계의 휘하에는 여진 병사가 많아. 이성계의 병마가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는 것은 이 때문이야. 최시중의 병마가 선봉에 선다 해도 이성계의 병마가 움직이지 않으면 싸움이 되지를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나? 영비는 안도했다. 우왕의 입에서 바로 이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마, 이 나라에는 아직 이성계만한 충절이 없사옵니다. 요동 공략은 이성계에게 맡기심이 옳은 줄로 아옵니다. 우왕의 눈꼬리가 꿈틀거렸다. 그리고 영비를 쏘아보았다. 영비는 내친 걸음이라 생각하고 용기를 냈다. 이성계에게 어명을 내리셔야 하옵니다. 이성계가 요동 공략의 선봉에 선다면 승기는 고려에게 있사옵니다. 장수가 아닌 문신들의 말은 귀담아 듣지 마시옵소서. 우왕은 마치 잊고나 있었다는 듯 영비의 몸을 다시 애무하기 시작했다. 영비는 이제 더 할 말이 없었기에 우왕의 애무를 뜨겁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두 몸이 하나로 엉키면서 꿈틀거렸다. 아직 낮이라면 낮일 수 있는 그런 시각이었다. 별당 후원을 서성이고 있던 최영의 움직임이 멎었다. 사위는 조용했다. 붉게 물들어가는 저녁 햇살이 최영의 눈에 반사되어 빛났다. 고즈넉한 황혼이었다. 지금쯤 얘기를 끝내놓고 있겠지. 최영이 영비에게 이성계의 이름을 거론한 것은 요동 공략의 선봉을 이성계에게 맡기게 하기 위해서였다. 자신이 나설 수도 있으나 이미 70고령이요. 주력 부대가 보병이 아닌가. 넓은 평원을 달리던 명나라의 기병과 한판 승부를 겨루자면 이성계의 기병이 아니고서는 승산이 없었다. 최영은 이성계의 사절을 방문할까도 생각했다. 지금으로서는 이성계의 설득이 급선무의 하나였기 때문이었다. 공산부원군께서 오셨사옵니다. 노복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이자송은 후원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참으로 뜻밖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최영의 표정은 긴장했다. 이자송의 눈은 무섭게 불을 품고 있었다. 이게 누구요? 공산 부원군이 아니시오. 그러나 최영은 태연히 인사를 건넸다. 이자송은 퉁명스럽게 말했다. 세상 소문이 어수선해서요. 될 일을 하셔야지요. 드십시다. 최영은 할 말이 없었다. 손을 들어 별당을 가리키며 앞장을 섰다. 이자송은 최영의 뒤를 따랐다. 두 사람은 자리를 잡고 앉았다. 숨 돌릴 겨를도 없었다. 성상께 요동 공약을 은밀히 맹세하셨다는 말씀 사실이오이까? 이자송은 찌르듯 물었다. 최영의 안색은 돌변했다. 이자송은 물음이 불손하게 짝이 없다고 생각했다. 최영은 언성을 낮추어 대답했다. 공이 알고 있는 일을 어찌 은밀하다 하겠소이까? 이자송은 최영의 결의가 만만치 않음을 깨달았다. 마침내 두 사람의 경론은 시작된다. 명을 쳐서 이 나라의 실질을 회복하고 국토를 확장하는 것이 이 최영의 꿈이오이다. 언제는 그게 남의 땅이었소이까? 진작부터 우리 땅이어요. 허나 지금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소이까? 이 나라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오랑캐의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그것 보시오, 장군. 우리 땅에 들어와 있는 오랑캐의 족속들을 내몰면 그만이지. 무엇 때문에 명나라를 치고자 하시느냐 말씀이오이다. 저들이 천령 북쪽에 70개의 참을 놓자는 판국이에요. 이건 침공이오이다. 적의 침공에 대응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아요. 언성은 극도로 높아져 가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연결하고 있는 줄은 끊어질 듯 팽팽했다. 이자송도 지지 않았다. 장군, 조정 대신들은 명나라와 화친하는 것이 고려의 살 길이라 믿고 있어요. 이게 공론이에다. 어찌하여 공론을 무시하면서까지 병마의 동원을 맹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답답한 사람을 보았나 쳐야 한다니까요. 실질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명나라의 시달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공론은 만들면 됩니다. 최영의 단호한 주장에 이자송은 발끈 화를 냈다. 이 나라는 장군 혼자의 것이 아니질 않소이까?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은 막중 대사를 단독으로 처결하시고자 하오이까? 이는 독주가 아니오이까? 독주라니, 그게 어째서 독주야? 주상전하의 어의가 또한 거기에 있어요. 못합니다. 조정 공론이 한 곳으로 모이기 전에는 못합니다. 합니다. 최영이 한다면 해야 됩니다. 최영 혼자서 잘 살겠다는 게 아니요. 국도를 넓히는 일이요. 국권을 다지는 일이요. 또한 종묘사직에 바치는 충절이고요. 최영의 말투는 점차 거칠어 갔다. 이자송은 비앙거리는 투로 언성을 높였다. 장군, 장군에게만 충절이 있소이까? 명나라와 화친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도 충절이 있어요. 내 충절도 장군만은 하오이다. 순간 최영은 이자송을 쏘아보았다. 화강 같은 시선이었다.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오른 듯 온몸으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이자송은 급기야 최영의 아픈 곳을 찌르고야 만다. 장군, 백성들이 소리를 듣고 있소이까? 요동 공약을 윤호받기 위해 여식을 상강께 바쳤다고들 해요. 닥치질 못하겠는가? 틀린 말이 아니질 않소. 허허, 웬만한 일에는 미동도 하지 않는 최영이었으나 이자송의 그 말에는 입술마저 부르르 떨렸다. 장군, 요동 공약을 중지하시오. 헐벗고 굶주리는 백성들이오이다. 대체 누굴 데리고 싸우려 하시오. 장군 혼자서는 싸울 수 없지를 않소이까? 당장 중지하시오. 여봐라, 밖에 누구 없느냐? 마침내 최영의 노성이 터져나왔다. 사람들이 몰려오는 발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최영은 장지문을 양쪽으로 거칠게 열어젖혔다. 20여 명의 장병들이 최영의 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병사들도 섞여 있었다. 문화시중의 사절을 지키는 호의 병사들이었다. 당장 이자를 포박하여 순군옥에 보내렸다. 장정과 병사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이자송을 끌고 나갔다. 이자송은 버둥거리면서 소리쳤다. 명을 치면 1000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1000벌을 받을 것이외다. 혼자 남은 최영은 전신에 감겨오는 외로움을 느꼈다. 그 외로움은 점차 불길한 예감으로 변해갔다. 내일 아침 어전에서 요동 공약을 논의해야 한다. 이자송의 반대가 저와 같다면 이성계를 비롯한 다른 중신들이 가만히 있을 까닭이 없다. 그렇다면 묘안은 떠오르지 않았다. 우선 이자송에 대한 논제도 문제였다. 화친론자로 다스린다면 이성계, 이색, 정몽주 등도 다스려야 한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럴듯한 생각이 떠올랐다. 임견미나 여뭉박의 족당으로 다스린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았다. 최영은 이꼴 자비를 서둘렀다. 땅거미가 어둑어둑 밀려들 무렵 7점선은 골문을 나섰다. 옹주의 차림이었다. 상궁들이 호종하듯 따랐다. 7점선이 발길이 머문 곳은 방원의 집이었다. 마당을 서성이던 바우와 숙번이 깜짝 놀라 7점선에게 다가섰다. 아니, 너 7점선이 아니냐? 허허허, 옹주가 좋긴 좋다.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그렇게 말했다. 멀리 떠나갔던 친구를 맞이하는 반가움 같기도 했다. 또 어찌 들으면 비아냥거리는 것 같기도 했다. 무슨 말버릇이 그 모양들이란 말이냐? 7점선은 야멸차게 쏘아붙였다. 바우와 숙번은 어이가 없었다. 숙번은 뒤틀린 심통을 토해냈다. 말버릇이라니 이게 보이는 게 없나? 닥치지 못하겠느냐? 감히 네 안전이라고 그따위 망언을 입에 담는 게야? 호종했던 늙은 상궁이 엄하게 호통을 쳤다. 숙번은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머쓱하니 뒤로 물러났다. 민씨 부인이 마당으로 나왔다. 7점선을 대하는 태도가 공손했다. 마마 어인 거동이신지요? 기별도 주시지 않으시고요. 별일 없으셨습니까? 없다마다요. 드시지요. 민씨 부인은 7점선과 함께 내당으로 사라져갔다. 이 광경을 보고 크게 놀란 것은 숙번이었다. 어떻게 된 거야? 야 임마, 어떻게 된 거냐고? 숙번이 바우에게 따지고 들었다. 오, 옳지. 내가 또 잊어버리고 있었다. 바우가 그제서야 뒤통수를 긁으며 죽을 상을 지었다. 지난번에 서방님께서 7점선을 만나거든 정중히 받들어 매시라고 하셨는데 그제서야 숙번도 정색을 했다. 뭐야? 한편 7점선을 안으로 인도해 들어간 민씨 부인은 그녀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듣고 있었다. 성상의 심기가 어지간히 굳어야지요. 거기다가 최시중 대감께서 성지를 받들어 기필코 시행하시겠다 하시니 이를 반대하다가는 목숨마저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옵니다. 막상 방 안에서 민씨 부인과 단둘이 되자 7점선은 깍듯이 존댓말을 썼다. 원 세상에 명나라와 화친해야 된다는 조정 대신들이 수가 어디 하나 둘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많으면 무얼 합니까? 성상께서 어명을 내리시고 최시중 대감께서 시행을 하신다면 그것으로 그만이지요. 무슨 수로 당하옵니까? 최시중 대감께서 밤마다 입고라시어 최시중 대감께서는 밤마다 입고라시어 그 일을 의논하고 계시옵니다. 7점선은 그동안 염탐해낸 사실을 거침없이 털어놓고 있었다. 민씨 부인이 가늘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밖을 향해 소리쳤다. 여보게, 밖에 의주댁 있는가? 의주댁의 대답 소리가 들리자 민씨 부인은 말을 이었다. 밖에 있는 아이들에게 기별해서 속히 서방님을 찾아 매시도록 하게. 분부를 마친 민씨 부인은 다시 7점선과 의논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조종 공로는 아랑곳 없이
성상과 최대감의 뜻대로 몰고 가게 된단 말씀인가요? 그러면요, 끝내 화친을 굽히지 않으면 철퇴를 내려서라도 밀고 나가겠다고 하십니다. 민씨 부인의 얼굴에 그늘이 짙어졌다. 그게 사실이라면 큰일이 아닙니까? 마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엊그제까지만 해도 술 파는 계집이었는데 저야 어느 쪽이 옳은지 어느 쪽이 그른지 모르옵니다. 하오나 명나라를 치는 일만은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마님. 민씨 부인은 숨이 막혔다. 눈앞이 아찔해왔다. 잠시 후 모기내가 달려와서 최영의 집에 갔던 공산 부원군 이자송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전했다. 뭔가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음이 확실했다. 방원이 집에 없는 것이 안타까웠다. 방원은 아침 일찍 박성명과 함께 이들의 스승인 운곡 원전석을 찾아가고 없었다. 마마 서둘러 환궁하셔야겠어요. 모르긴 해도 최시중께서 이 꼴에 계실 것 같아요. 급한 전갈이 있으면 무술이 아일 보내시고요. 7.4는 민씨 부인의 말대로 환궁을 서둘렀다. 방원의 얼굴이라도 잠시 보고 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가슴 한구석에 서린 채로 같은 시각 최영은 우왕에게 이자송의 치죄를 진언하고 있었다. 전하, 이자송을 벌주지 아니한다면 친명 화친하자는 무리들이 벌떼같이 일어날 것이옵니다. 우왕은 고개를 끄덕였다. 최영의 진언을 수긍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다만 친명 화친하고자 했다 하여 치죄한다면 명분이 서지 않을 것이옵니다. 이자송을 인견미의 족당으로 치죄함이 옳을 것이옵니다. 그렇기로 조정 중신들이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를 까닭이 있습니까? 우왕이 반문이었다. 최영은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하고 나섰다. 아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아옵니다. 조정 중신들에게는 친명 화친함을 경계하게 할 수 있사옵니다. 백성들에게는 인견미의 족당을 가차없이 다스리고 있음을 보이게 될 것이옵니다. 이윤하여 주시옵소서. 알겠소. 이자송에게 곤장을 치시오. 초주검이 되거든 기양을 보내도록 하시오. 친국은 아니었지만 취재는 준엄했다. 이자송은 인견미의 족당으로 몰리면서 곤장 107대를 맞았다. 이만큼 곤장을 맞으면 살점이 찢어져 나가는 것은 당연했다. 목불 인견의 참상이었다. 이자송은 그와 같은 참변을 겪으면서도 친명 화친할 것을 소리쳤다. 국문에 참가한 사람들은 이자송의 의연한 태도에 혀를 내둘렀다. 때리기를 마친 관리는 소리쳤다. 죄인 이자송을 전라도 내상에 안치하라. 안치란 귀양을 말한다. 이자송은 내상에 도착하기도 전에 한차에서 숨졌다. 사인은 장독이었다. 장독은 곤장을 맞은 상처가 아물지 않고 죽음에 이른 것을 일컫는 말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곤장의 독이 상처뿐만 아니라 온 전신에 번져나가 마침내 죽음에 이른다는 뜻이기도 했다. 이자송은 백성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이었다. 이자송의 죽음이 전해지자 많은 백성들은 정승이 되실 분이 비명에 갔다고 애석해했다. 이성계는 침통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었다. 방에는 정도전 조준이 와 있었고 퉁두란도 앉아 있었다. 조준이 정적을 깨고 나섰다. 장군, 내일 아침에 있을 어전 논의에서 친명 화친하려는 중신들의 입을 막고자 함이옵니다. 정도전도 동조하고 나섰다. 그러하오이다. 조정 공론을 최시중의 뜻대로 몰아가자는 저희가 아닙니까?
판삼사사를 부르시어 대책을 강구해 두셔야 합니다. 이성계는 천천히 좌중을 둘러보며 자신의 의중을 개진했다. 모를 일이에요. 지금 요동을 치는 것은 무모합니다. 최시중께서 그 이치를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되지를 않아요. 만일 최시중께서 알고 하신다면 원성을 듣게 될 것이요. 퉁두라는 이성계를 주시하고 있었다. 같은 군진에서 오랜 세월을 함께 생활한 바 있는 퉁두라는 이성계의 안색만 보고서도 사태의 위급함을 알 수 있는 사람이었다. 지금 이성계의 안색은 출진 명령을 내릴 때의 바로 그 안색이었다. 이성계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나라가 태평하고 국력이 부강할 때도 전쟁을 피하는 게 옳은 법인데 지금의 고려는 백성들의 살림조차 넉넉지 않아요. 사기가 오르지 않은 군은 천만이 있어도 쓸모가 없어요. 이성계의 얼굴은 근엄해졌다. 어조를 약간 높이면서 마치 명령하듯 결론을 내렸다. 내 말을 알만한 문관들에게 전해주시오. 판삼사사에게도 전하세요. 그리고 삼봉과 송당은 명심하시오. 앞으로 친명화친을 거론하지 마시오. 더구나 내일 있을 어전 논의에서는 절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하면 다칩니다. 나는 공들이 다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어느 사이인가 이성계는 정도전 조준을 거느리고 있었다. 정도전도 조준도 그와 같은 이성계의 태도에 조금은 저항감을 갖지 않았다. 이들의 만남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 방향으로 옮겨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준이 그의 성품대로 입을 열었다. 장군, 국록을 받고 있는 중신이 어찌 옳지 않은 일에 입을 다문단 말이요. 소신이 있으면 당당히 밝히고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물러남이 옳지 않겠소이까. 송당, 당연히 그래야지요. 하나, 이번 일에 나섰다가 희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송당이나 삼봉이 하실 일은 전제 개혁안을 만드는 일입니다. 천명이라고 생각하세요.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일이 전제 개혁인데 그 일을 공들이 아니하면 누가 합니까? 친원을 하든 정명을 하든 그 일은 내게 맡기세요. 내가 다치는 것은 나 한 사람으로 그치는 일이나 공들이 다치면 백성들이 살림이 어려워져요. 이 점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성계의 인품이 드러나고 있었다. 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자신있게 표명할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정도전은 큰 인물과 손을 잡았다고 생각했다. 조준 역시 흡족해했다. 이들 두 사람은 전제의 개혁을 소망하고 있었다. 그 뜻을 이성계는 아낌없이 받아들이고 또 포용하고 있었다. 그만들 헤어집시다. 공들도 들를 때가 있지 않소. 정도전과 조준은 돌아갔다. 이들의 전송을 마친 이성계는 마당을 서성거렸다. 내일 어전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친명화친을 주장한다면 그 강도를 얼마만큼 높여야 하는가? 좀처럼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퉁두란이 그와 같은 이성계를 지켜보고 있었다. 퉁두란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약속이나 한 듯이 이성계도 한숨을 쏟아놓고 있었다. 밤은 조용히 깊어가고 있었다. 방원과 성명은 스승인 원천석의 앞에 앉아 있었다. 얘기가 중단이 된 듯 방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원천석, 이때가 58살, 학문과 경륜을 두루 갖추었고 의로운 삶으로 일관해온 덕망 높은 선비였다. 원천석은 술잔을 기울이고 말을 이었다. 원나라와 명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던가? 그러하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에 관한 일이옵니다. 사부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사옵니다.
성명이 진지하게 말했다. 그럴 테지. 명나라가 이 나라 고려를 죄어오는 까닭을 방언이는 알고 있느냐? 방언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확연히 대답했다. 선왕마마의 시해 사건과 명나라 사신을 살해한 일 때문이라 믿어지옵니다. 원천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방언의 말을 수긍하는 것이었다. 바로 보았다. 선왕께서 고려에 뿌리내린 원나라의 풍속을 제거하려고 애썼고 기철과 조일신을 제거하셨지. 기철과 조일신은 원나라의 세력을 등에 입었던 무리가 아니었나. 그와 같은 선왕마마의 행적을 명나라 쪽에서 보면 반원으로 볼 수가 있거든. 그런 선왕마마가 환관에게 시행되기에 이르니 명나라에서는 친원파의 소행이라고 오해할 요인이 있어. 게다가 명나라의 사신이 살해되었으니 고려는 친원 세력이 팽배해 있다고 믿을 수밖에. 또 공물을 시원찮게 보낸 일도 있었고 성명의 어투가 조금씩 격앙되면서 고려의 현실을 지적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명나라에서 잘못 알고 있음이지요. 이색 대감을 비롯한 우현보, 김진양과 같은 유학자들은 친명 화친을 주장하고 계시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승인, 정도전, 정몽주와 같은 분들도 친명 화친하고자 하옵니다. 고려의 사정이 이와 같은데 이것이 명나라에 전해지지 않는 것은 명나라에 다녀온 사신들이 변변치 못해서 그런 줄로 아옵니다. 원천석은 성명의 말을 듣고 껄껄 웃었다. 현실이 언제나 정직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나어린 선비들이 단순한 소견에 대한 가소로움이었다. 이 사람아, 원나라에 사신으로 간 사람들이 언제 국사를 보던가. 돌아와서 고관 대작들에게 상납할 뇌물을 사는데 정신을 빼앗긴 자들. 그들을 어찌 사신이라 하리. 한낱 장사치에 불과한 것을. 사실이 그러했다. 사신들은 무역상을 방불케 하는 장사치로 전락해 있었다. 뇌물을 상납하기 위하여 값진 비단이나 보석을 사와야 했고 그것으로 관직을 지켜갈 수밖에 없었다. 사부님, 그와 같은 부패를 소상히 아시면서 왜 아무 말씀도 아니하시옵니까? 방언이 항변하듯 물었다. 허허허, 나야 은사가 아닌가. 숨어 사는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어. 사부님 같으신 분이 내직에 계셔야 하옵니다. 나라의 앞날이 암담하옵니다. 백의 종군 하신다는 심정으로 내직에 드셔 주시옵소서. 역시 방언의 말이었다. 원천석은 또 웃었다. 허허허, 세상 돌아가는 것이 어찌나 어수선한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구만. 농사나 지으면서 살아야겠어. 아니되옵니다. 사부님마저 아니 계신다면 저희들은 의지할 곳이 없사옵니다. 나 아니고도 사람은 얼마든지 있음이야. 누구이오이까? 대체 누구를 의지해야 하오이까? 하교해 주시옵소서. 성명이 그렇게 물었다. 방원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론되기를 가슴재며 기다렸다. 최시중 대감일세. 방원은 가슴이 섬뜩했다. 존경하는 스승조차도 아버지에 대한 신임이 없었다. 서운하기 이를 데 없었으나 방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방원이 원천석을 하늘처럼 높이 받들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방원은 집으로 돌아가는 발길을 걸으면서 내일 아침 일을 생각했다. 아버지 이성계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면 아버지를 따르는 조정 중신들이 늘어나고 곧 그것이 새로운 명문으로 가는 계기가 되지를 않겠는가. 방언의 걸음은 몇 번씩이나 멎곤 했다. 걸음이 멎을 때마다 방언은 기원했다. 힘을 주시옵소서. 제게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을 쳐다보았다. 별만 총총한 하늘일 뿐 아무 해답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수창궁은 술렁거렸다. 상궁 환관들의 발걸음도 다른 날과 판이했다.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애매하기만 한 움직임, 그러면서도 서로 내놓고 물어볼 수도 없는 바래진 술렁거림이었다. 이색과 정몽주가 회랑을 돌고 있었다. 두 사람은 귀갯말을 나누면서 걷고 있었다. 정몽주가 속삭이면 이색은 고개를 가로젓곤 했다. 다소 굳어진 표정이었다. 우현보의 모습이 보였다. 그 역시 무거운 걸음이었다. 이들의 모습이 사라지고 나서야 이성계가 모습을 드러냈다. 조준이 곁에 붙어 있었다. 이성계의 모습 역시 침통하고 무거웠다. 이성계는 바로 좀 전에 강씨 부인이 한 말을 떠올리고 있었다. 최시중께서 요동공약을 국론으로 밀고 나오신다면 당신이 요동공약의 선봉에 서시게 됩니다. 이성계는 강씨 부인이 비록 아녀자일지라도 영리한 여인이라고 생각했다. 강씨 부인은 이런 말도 했었다. 어쩌면 당신과 최시중 대감의 싸움이 될지도 몰라요. 이성계는 한숨을 토하면서 무거운 걸음을 옮겼다. 강씨 부인의 말은 너무도 정확한 것이 아닌가. 이성계의 모습도 회랑에서 사라져갔다. 중신들은 자리에 앉은 채 우왕이 칠림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최영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성계는 최영이 우왕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으리라 믿었다. 그 또한 사실이었다. 이 무렵 방원은 숙번과 그의 수하를 들게 하라는 전가를 내놓고 연상 앞에 앉아 있었다. 정저하고 있는 그의 모습은 한치 흐트러짐도 없었으나 마음은 대해의 파도처럼 일렁이고 있었다. 민씨 부인이 소리 없이 들어와 찻잔을 방원의 연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때까지 방원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민씨 부인은 다소곳한 몸가짐으로 방원의 마음을 읽어가고 있었다. 두 사람의 숨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는 것이 없었다. 찻잔에서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차가 식사옵니다. 이윽고 민씨 부인이 속삭였다. 방원의 시선은 천천히 민씨 부인의 얼굴에 가서 멎었다. 긴장의 순간이었다. 민씨 부인은 방원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아버님과 최시중이 싸운다면 어느 쪽이 이길 것 같소? 아버님이 이기십니다. 대답은 간단 명료했다. 방원의 물음이 실로 엄청났고 또 그 말을 뱉기 위해 수많은 생각을 했던 터이나 거기에 비하면 민씨 부인의 대답은 너무도 쉽게 나왔다. 어째서? 대세에는 흐름이 있기 때문이옵니다. 주원장이 원나라를 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대세의 흐름이옵니다. 아버님의 기세는 우길 승천이 아니옵니까? 최영장군은 이 나라 제1의 명장이요. 하오나 늙고 쇠진하질 않았습니까? 아무리 뜨거운 여름에도 서산에 걸리면 식는 법이옵니다. 아침에 뜨는 해는 뜨겁고 눈부신 법이었고요. 민씨 부인의 대답은 막힘이 없었다. 마치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 수없이 생각을 하고 있은 듯했다. 방원은 비로소 웃음을 담았다. 당신은 여장부요. 허허허. 여자로 태어난 게 가끔 한이 됩니다. 그럴게요. 그만한 담력이면 능히 그럴게요. 여자의 담력을 칭찬하실 게 아니라 당신의 담력을 크게 키우세요. 그게 장부의 그릇이옵니다. 방원은 할 말이 없었다. 깨닫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낱 아내자의 뜻만도 못했구나. 방원이 회한이었다. 마당이 시끄러워졌다. 바우가 숙번의 패거리를 데려온 모양이었다. 들라고 하오리까? 그러하오. 민씨 부인은 방을 나갔다. 곧이어 숙번, 천목, 거신, 인해, 바우가 들어와 앉았다.
몸집이 하나같이 건장하고 눈에는 생기가 돌고 있는 젊은들이었다. 방원은 이들이 대견스러웠다. 숙번이 우락부락한 어조로 물어왔다. 형님, 저희들이야 무얼 압니까? 좌우간 형님이 옳다면 옳은 거니까 어느 쪽이 옳은지 딱 부러지게 말씀해 주십시오. 방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숙번은 못 참겠다는 듯 다시 언성을 높였다. 형님, 명나라를 치면 안 된다면서요? 안 되지. 아니 된다면 형님은 안 된다는데 어느 놈이 치겠답니까? 바우가 숙번의 말을 가로막았다. 최영 장군이라지 않았어. 임마, 최영이든 뭐든 형님이 안 된다고 하는 일에 나서면 때려잡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말들이 거칠어질 기미가 보이자 방원이 제지했다. 조용히들 해. 한마디로 좌정은 물을 뿌린 듯했다. 방원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말이 아니라 명령이라야 옳았다. 잘들 들어라. 고려의 처지로서는 명나라를 칠 수 없다. 너희들의 부모 형제가 논밭이 없어 끼니를 이어가기도 힘든 세상이다. 이런 판국에 전쟁을 한 데서야 말이 되느냐. 명나라 군사가 100만이면 고려의 군사는 2, 3만이다. 되도록 쉬운 말로 풀어가면서도 거기에는 충동적인 어조가 가끔씩 섞여 있었다. 그것이 방원의 용병술이었다. 되도록 사람들이 많은 거리로 나가거라. 최영 장군이 불쌍한 백성들을 떼죽음으로 몰아가려 한다고 떠들어라. 오직 이 장군만이 이를 말리기 위해 피를 토하고 계신다고 말하면 된다. 말은 여기서 끊어졌다. 숙번이 결연히 나섰다. 알았어요. 최영의 편을 드는 놈이 있다면 초죽음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방원은 숙번의 말을 제지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래도 좋다는 무건이었다. 이 장군을 믿어야 한다. 고려가 사는 길은 오직 이 장군을 따르는 길임을 백성들이 알아야 할 것이니라. 나가들 봐라. 숙번은 깊숙이 허리를 숙이고 방을 나갔다. 일거리를 맡았다는 자긍심으로 가득 찬 모습들이었다. 방원도 자리를 떴다. 마당은 비어 있었다. 초여름의 햇살만이 눈부시게 쏟아져 넘치고 있었다. 아직은 우왕의 자리가 비어 있으니 어전이랄 것은 없었다. 이색은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고 우연보 정몽주도 굳은 표정으로 생각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이성계의 모습도 그들과 비해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주상전하 듭시오. 환관의 목소리가 길게 꼬리를 이어갔다. 최영이 먼저 들어섰고 그 뒤를 우왕이 따랐다. 중신들은 일어섰다. 우왕이 용상에 오르자 모두들 자리에 앉았다. 긴장감이 감도는 일순이었다. 나라의 흥망이 풍전등화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소. 모두 과인의 부덕함이요. 하나, 경들은 최시중의 말씀을 들으시고 이 나라 고려가 나아갈 국론을 정해 주도록 하오. 중신들의 시선은 최영에게로 옮겨갔다. 최영은 헛기침을 한 다음 입을 열었다. 제공들은 알 것이요. 명태조가 이 나라 고려의 숨통을 재오고 있음을 누구보다도 제공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요. 과다한 공물을 바치라 하는 것은 참고 견딜 수 있소이다마는 저들이 이 나라의 국토를 유린하고자 하면은 분노가 앞설 따름이요. 압록강 북쪽이 네 땅이었소. 이는 고구려의 땅이요. 고구려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무리들이 철령 북쪽을 마치 제 땅인 양 역참을 세우려 들고 있어. 이는 영토의 침공이다. 적의 침공을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제공들이 나보다 더 잘 알 것이라 믿소. 명나라의 그와 같은 침공에 대처해 나갈 방도를 강구해 주시오. 최영의 어조는 강경했다. 중신들은 우왕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우왕은 임금의 위엄을 갖추고 있었다. 한 나라를 영위함에 있어 자주력을 갖추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믿소. 또한 국권을 지키는 일에는 목숨을 내놓아도 부끄러움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어. 경들의 의향을 듣고 싶소. 지금 우왕은 궁녀들이 치마폭에 쌓여있는 그런 우왕이 아니었다. 이성계는 최영으로부터 철저하게 교육된 것이라 믿었다. 판삼사사 이색 아래옵니다. 이성계는 이색을 주시했다. 문신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 것을 다짐해 두지 않았던가. 그런데도 이색은 이성계를 앞질러 입을 열었다. 전하, 자주력을 기르고 국도를 지키는데 반드시 병을 동원해야 하는 것은 아닌 줄로 아옵니다. 나라와 나라의 어려운 일들은 외교로서 대처하는 것이 첩경인 줄로 아옵니다. 최영은 단호하게 이색의 말을 제지하고 나섰다. 외교라니 우리의 사신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명나라이오이다. 사신의 내왕이 없는데 무슨 외교가 있겠소? 저들이 국토를 유린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병을 동원함이 현책이 아니오. 최영은 요동 공략이 이미 정해진 것처럼 밀고 나가려 했다. 이성계가 나섰다. 수문화시 중 이성계 아리옵니다. 최영은 올 것이 오는구나 하는 심정으로 이성계를 노려보았다. 승산이 없는 싸움은 아니하는 게 옳은 줄로 아옵니다. 작은 나라의 병력으로 큰 나라를 치는 것은 병법에도 없사옵니다. 이 장군, 최영은 이성계마저도 짓눌려버릴 심산이었다. 고구려의 영토를 수복하려는 기상은 고사하더라도 저들이 철령 북쪽에 역참을 두겠다고 나섰는데 내 땅을 빼앗기면서까지 명나라와 화친할 의향이면 마침내는 나라를 송두리째 내주기에 되오이다. 이 장군은 이 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오. 원나라는 멀리 있는 쇠퇴한 나라이옵니다. 명나라는 가까이 있는 큰 세력이옵니다. 이 나라 고려는 원나라와의 의리만을 생각했지 명나라와의 화친은 생각한 일이 없사옵니다. 명나라는 이와 같은 고려의 외교를 트집잡고 있사옵니다. 고려가 친명 화친을 극론으로 정하고 이를 명나라에 알린다면 명나라는 철령 북쪽이 제 나라 땅이라는 말을 거둘 것으로 아옵니다. 어느 쪽도 나무랄 수 없는 방책이었다. 최영은 다시 입을 열었다. 이 장군의 말은 현실에 부합하지를 않아요. 저들은 이미 일을 저지르고 있소이다. 대감은 당대 명장이옵니다. 저는 대감의 확답을 듣고 싶소. 고려가 병을 동원하여 요동을 친다면 이길 수 있사옵니까? 또 요동에서 이겼다고 가정한다 해도 2, 3만의 병력으로 저 광활한 중원으로 진격해도 되는 일이오이까? 만일 이때 삼남 쪽으로 왜구가 침공해 온다면 삼남은 고사하고 도성의 방비를 해나갈 수가 있사온지 이에 대한 확답을 듣고 싶소이다. 정면 대결이었다. 이성계로서는 대단한 용단이었다. 최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철령 이북을 다시 찾고 그 여세를 몰아 고구려의 실지를 회복한다는 최영의 뜻을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고려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이성계는 현실론을 제기했다. 최영과 이성계의 팽팽한 대결은 얼마 동안 더 계속되었으나 의견의 일치를 보지는 못했다. 알겠소. 내일 다시 논의합시다. 우왕이 불쑥 그렇게 뱉어놓고 자리를 떴다. 최영도 주춤주춤 우왕의 뒤를 따랐다. 중신들은 그들 나름의 말을 주고받으면서 자리를 떴다. 이성계만이 움직이지 않았다. 넓은 전각 안으로 저녁 햇살이 부채살 마냥 스며들고 있었다. 정작 이제부터가 아닌가. 한평생을 존경해온 최영이 아니던가.
최영이 있음으로 해서 오늘의 이성계가 형성되었음을 모를 까닭도 없었다. 그러나 이 순간 이후 최영과의 거리가 멀어질 것도 분명했다. 이성계는 무거워진 몸을 일으켰다. 전각을 나섰다. 파란 새잎이 솟아나고 있는 한 나뭇가지에 바람이 스쳤다. 이성계에는 무척이나 시원한 바람이었다. 회랑 모퉁이를 돌아서자 조준이 기다리고 서 있었다. 이성계의 걸음이 주춤버졌다. 대감, 판삼사사 대감께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라 하셨사옵니다. 이성계는 대담 없이 걸음을 옮겼다. 조준은 말없이 이성계의 뒤를 따랐다. 조준은 한시바삐 오늘 어전에서 보였던 이성계의 모습을 정도전에게 전하고 싶어 조바심을 쳤다. 이성계는 자비에 오르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송당, 예, 내일은 떠나야 합니다. 3분과 같이 내 집에 들러주시오. 자비는 멀어져 가고 있었다. 조준은 어리둥절했다. 이성계는 떠난다고 했다. 대체 어디로 떠난단 말인가? 조준은 빠른 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